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우리 가족은 쪽방촌에 살고 있습니다. 흔히 달동네라고도 하지요. 굽이굽이 이어진 길을 지나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 걷다 보면 한 칸 작은 공간이 나오는데 거기가 제 집입니다. 벌써 수년간 몸 하나 누일 그곳에 의지하며 살았는데 얼마 전 나라에서 재개발을 하겠다며 이곳을 싹 비우라고 하더군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것도 아니고 하루 벌어 이틀 버텨야 하는 신세에 대체 어디로 가서 몸 누일 곳을 찾아야 하나 하고 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우리 가족을 비롯해 주변의 몇몇 사람들은 아랫동네 주민이 마련해준 비어있는 원룸에 잠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도 재개발을 하려고 일단 건물을 비워두었는데 당장 겨울이 오니 저희를 그냥 살게 열어준 거죠. 다만 가스며 전기는 모두 끊겨 있고 물도 일정 시간에만 나오게 되어 있어서 따뜻하고 깨끗하게 살기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적어도 바람이 들어오는 벽과 천장이 아니라 사방이 아늑하게 막힌 공간이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게도 건물 주인이 임시로 전기는 연결을 해주었고 비록 6개월이라는 시한부 기간이었지만 몸 누일 곳을 마련했죠. 남편과 아들은 이마저도 어디냐며 감지덕지했지만 저는 사실 당장 6개월 뒤에 어디로 가야 하나 앞이 막막했습니다. 늙고 병들어서 사실상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남편. 그리고 어렸을 때 크게 다쳐 다리 2개가 다 없이 집에서만 생활하는 아들. 그 둘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게 제 책임이고 의무인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게 너무 버거워지더라고요. 젊은 시절에는 젊은 맛에 버티면서 이겨냈지만 세월에 장사 없고 나이 이기는 사람 없다고 제 나이가 50 중반이 넘어가니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온 힘을 다해 힘을 줘야 가능하곤 합니다. 심성 고운 아들이 그래도 보탬이 되겠다고 봉투도 붙이고 간단한 조립 같은 거 받아다가 앉아서 하는데 그거 다 해봐야 한 달에 5만 원, 6만 원이니 그걸로는 정말 전기세도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동안은 제가 건물 청소랑 음식점, 설거지 등을 하며 가족들을 먹여 살렸는데 이것도 그나마 작년 겨울에 빙판에서 미끄러져 고관절 수술을 한 다음부터는 영 여의치가 않습니다. 수술비도 여태 갚고 있는 상태인데 돈은 예전보다 훨씬 못 버니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하는 거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나마 살던 집까지 비워주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쫓겨나와 있으니 매 순간 한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원룸 건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다 고만고만하게 모여 살던 사람들이 옮겨온 거니까요. 그래서인지 원룸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몹시 침울했습니다. 일단 건물 자체도 너무 낡은 데다 다들 시한부 삶을 사는 것이니 당연히 기쁘고 즐거울 일이 없었죠. 그래서 한숨과 우울함이 가득한 곳에서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앞집에 머물던 한 가족이 바지런히 짐을 챙겨 나가는 겁니다. 어디 가요? 이 겨울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가 왔어. 두고 봐요. 내가 인생 역전해서 온다 진짜. 무슨 소리예요? 아이고 또 어디 이상한 종교 같은 거에 빠진 거 아니야?
철구 아버지 옛날에도 한번 그런 데서 재산 날린 적 있다며. 에이, 재수없게. 그런 거 아니라니까. 두고 봐. 저 조만간 나한테 비법 알려달라고 아주 싹싹 빌게 될 테니까. 앞집 철구 아버지는 가족들을 싹 이끌고 대박을 노린다면서 추운 겨울 어느 날 그 원룸을 나갔습니다. 솔직히 제 코가 석자이기는 했지만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 가족이 쪽방촌에 들어오게 된 게 사입이 종교에 빠져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뒤늦게 정신 차리고 온 거였거든요. 한동안 그래서 동네에서 별명도 주교였습니다. 종교에서 빠져나온 후에도 입만 열면 종교적인 얘기를 해대서 사람들이 놀리듯 붙여준 별명이었지요. 어딘가에 잘 빠지는 사람은 그냥 그런 성정을 타고난 모양입니다. 이후에도 철구 아버지는 도박에도 한 번 빠져 그나마 조금 모았던 돈을 죄에다 날려서 쪽방촌을 벗어날 기회를 잃었거든요. 그 옆에 붙어있는 철구 엄마가 진짜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제가 볼 때는 철구 엄마도 똑같은 사람이긴 해요. 대놓고 종교나 도박에 빠지지 않았을 뿐 늘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밥은 굶어도 핸드폰은 끊기지 않게 요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뭐 일종의 핸드폰 중독인 거죠. 철구 엄마, 철구 아빠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 자식인 철구는 벌써 10년째 자기 부모 앞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철구 엄마가 체념한 얼굴로 한번 그런 적은 있어요. 어디 멀리 더운 나라로 용접 배워서 떠났다는 얘기를 이제는 연락이 끊긴 친척 통해서 건너 들었다고 말이죠. 자식이 보고 싶을 만도 한데 희한하게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런 욕망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감정조차 사치라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현실이 너무 고돼서 감정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긴 저조차도 아들이 2다리를 잃고 눈앞에 나타났는데 눈물도 안 났으니까요. 그저 이 말만 속으로 100번, 1000번 반복했습니다. 그렇지 뭐. 내 팔자가 이래야 정상이지. 앞으로 넘어지면 뒷머리가 박살나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래. 그게 내 팔자지. 이게 사람이 고통스러운 삶이 반복이 되면 장단점이 하나씩 발생하는데 장점은 어떤 괴로움이 와도 그러려니 내가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단점은 삶의 모든 감정에 무뎌진다는 겁니다. 희노애락 애호욕이 사라져서 멍한 상태가 된다고나 할까요? 흥분되는 감정도 잊고 행복한 감정도 잊은 채 그냥 살아 움직이는 육신에 무의미하게 밥을 집어넣고 숨을 쉴 뿐인 거죠. 그래서 아마 생기가 없나 봐요. 철군의 부부는 그나마 그 생기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늘 실패하기는 해도 어딘가 빠져들어 태울 열정은 항상 남아 있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그런 게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부러웠습니다. 철군애가 훌쩍 떠난 후 오피스텔은 더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따로 샤시 같은 구조물이 없이 밖으로 고스란히 노출된 복도용 오피스텔이라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눈이 오면 복도에 소복하게 눈이 쌓이고 날이 추워지면 복도에 쌓인 눈이 고스란히 얼어서 빙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기가 들어오고 꽁꽁 얼지 않은 물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주 충분히 저는 감사하고 만족했습니다. 일단 아픈 남편을 얻고 수백 미터 떨어진 공용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살 것 같았습니다. 1달, 2달 지나면서 그 편리함에 익숙해질 때쯤 이곳에 처음 들어올 때 했어야 할 질문 하나가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대체 이 건물 주인은 왜 저희를 이곳에 머물게 해준 건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 공간을 빌려준 것인지 말이지요. 영문을 모르는 건 같이 들어와 살고 있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저처럼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긴 했어요. 다들 살라니까 사는 거지 뭐 라면서 의아해하는 것도 없었는데 딱 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웃들이 한두 명씩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철군애처럼 몹시 흥분해서 신난 상태로 훌쩍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니 오피스텔에 처음 들어온 가구가 30가구였는데 그중 10가구가 철군애처럼 떠났더라고요. 다들 떠나면서 한 말도 비슷했습니다. 큰 거 한탕에서 오겠다고 대박을 칠 거라는 말이었죠. 뭔가 좀 이상했지만 다들 의아함만 가지고 있을 뿐 영문을 모르겠어서 갸우뚱하기만 하던 어느 날 철군애가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말로 신수가 훤해져서 왔더라고요. 일단 입은 옷이 모두 고급스러워 보였고 처음에 들고 나갔던 낡아서 꼬맨 천가방이 아니라 아주 비싸 보이는 트렁크를 끌고 온 겁니다. 은색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트렁크는 어두운 데서도 보일 정도로 환했습니다. 어머, 정말 엄청 뭐가 잘 되었나 봐. 아니, 신수가 훤하다. 내가 그랬지? 아주 대박 쳐서 돌아올 거라고. 아, 내가 또 우리 아주머니가 나 많이 아끼고 위해줬던 거 내가 또 그 은혜 안 잊지. 자, 여기! 잔뜩 뻐기면서 철구 아빠가 주머니에서 꺼낸 건 5만 원짜리 다발이었습니다. 그 큰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제 앞에 턱 놔주면서 갖다 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래서 제가 이 돈이 무슨 돈이냐, 난 이걸 받을 수 없다라고 했더니 철구 아빠가 저를 너무 한심하게 보면서 그러는 겁니다. 이래서 돈도 썩은 놈이 쓴다고. 이런 돈다발을 손에 쥐어 봤어야 알지. 어이구. 지금이라도 이웃 잘 만난 덕에 쥐어본다 생각하고 가져가라니까 진짜.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얘네도 이 사람이 우리가 어떤 느낌인지 아는구나 하고 자꾸 찾아와. 돈이 찾아오게 해야지. 마치 저를 꾸중하듯 혀까지 끌끌 차면서 철구 아빠는 한사코 제 손에 5만 원 다발을 쥐어주었습니다. 뭔가 더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받아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아니, 고작 한 달 남짓된 시간 동안 이렇게 큰 돈을 막 줄 정도로 살림이 폈다는 건 의심스럽잖아요. 그런데 제 남편은 오히려 담담하게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 또 도박하나 보네. 원래 도박이 그래. 엎치락 뒤치락. 여튼 줬으니까 받아. 돈인데. 하긴 이 돈이면 남편도 좀 편하게 돌볼 수 있고 아들한테도 도움이 될 텐데 굳이 준 걸 안 쓸 이유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철군의 씀씀이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은 소고기를 짝으로 사와서 굽더니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고기를 먹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중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한우 먹어본 사람이냐 있겠냐며 거들먹거리는데 그 모습을 보고 빈정이 상한 사람도 있고 그냥 고기 앞이니 군소리 없이 젓가락을 놀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쩐지 그 자리가 불편해서 몸 성치 않은 남편과 아들 챙긴다는 핑계로 구워진 고기 한 접시만 들고 얼른 집으로 돌아왔죠. 철구 아빠의 허세와 철구 엄마의 쇼핑은 점점 더 점입 가경이었습니다. 아니, 그 좁은 원룸에 대체 어떻게 설치해서 보겠다고 벽만한 TV를 사고 밍크를 둘러입기 시작하는지 과하다 싶으면서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온 동네 사람들의 의아함을 한 몸에 받던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지던 저녁쯤
철구네 집에서 비명과 함께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여서 그 소리가 정말 메아리처럼 온 건물을 뒤덮었지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철구네 대문 앞으로 모여들었는데 집안에서 철구 엄마가 대성 통곡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습니다. 괜찮을 거라며! 다 괜찮을 거라며! 아이고, 철구야. 아이고, 내가 널 죽였다. 내가 널 죽였어.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이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요? 철구 죽은겨? 그런가 본데? 아니, 걔 어디 멀리 가서 용접한다 그러지 않았어? 거기서 사고가 났나? 그때였습니다. 잔뜩 취한 철구 아빠가 문을 부술 듯 열고 뛰쳐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왜 내 새끼를 건드리냐며 버럭버럭 누군가한테 화를 내더니 푹 고꾸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취해서 쓰러진 줄 알았는데 어라? 쓰러진 철구 아빠의 몸이 파랗게 변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급하게 살펴봤더니 글쎄 숨이 끊어졌더라고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경찰과 119가 달려오고 철구 아빠의 시신은 급하게 실려나갔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심장마비라고 하더라고요. 한날에 철구 엄마는 아들의 비보와 남편의 죽음을 다 겪게 된 거였죠. 그냥 뒀다가는 철구 엄마도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랑 이웃 몇몇은 장례 치르는 내내 그 옆에서 떠나지 않았고 저는 장례 후에도 계속 철구 엄마를 살폈습니다. 철구 엄마는 넋이 나가서 약간 정신을 놓은 사람 같았습니다. 허공을 멍하게 보다가 혼자 이상한 숫자를 중얼거리기도 했고 사람 이름을 몇 개 말하기도 하다가 혼자 울고 웃고를 반복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를 빤히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있잖아 언니, 김두영 씨 무덤으로 가면 돼. 거기로 가면 언니 부자로 살 수 있어. 순간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그 눈이 너무 퀭하기도 했고 갑자기 누군가의 무덤으로 가라니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정신 차려야 한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눈을 희번덕거리며 달려들어 저를 붙잡고 빠른 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두영, 최창식, 박주원, 이여웅, 김팽기, 이 사람들 무덤으로 가라고. 너무 무서워서 저를 잡은 철구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철구 엄마, 왜 이래, 어? 언니, 나 미친 거 아니라고. 이거 기억해야 언니가 부자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꼭 기억해, 어? 그리고 그날 이후 철구 엄마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는 너무 무섭기도 하고 기분이 좋지도 않아서 철구 엄마가 마지막에 한 말은 아무에게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구 엄마가 사라진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우락부락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와서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을 비우고 사라졌던 사람들 집부터 뒤지기 시작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고 이상한 걸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덤 이름 들은 거 있냐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들을 취급을 했는데 저는 혼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철구 엄마가 마지막에 사람 이름을 말하면서 그 사람들 무덤에 가야 한다고 했던 것이 기억났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모른 척하고 들은 적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우락부락한 사내들은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고 집안에 누워있는 남편과 다리 없이 멍하게 앉아있는 아들을 한번 보더니 고개를 젓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오피스텔에 또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눈빛이 형형하니 무서운 남자였고 나이든 노인 부부 하나와 젊고 건장한 남자 하나였습니다. 또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기웃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글쎄 포크레인이 한 대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다들 놀라서 웅성거리는데 더 놀랄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포크레인이 글쎄 삽에 담긴 흙을 철구네 집 창문을 깨고 냅다 들이붓는 겁니다. 금세 빈집 한가득 흙무덤이 생겼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눈빛 형형한 남자가 중얼거리더라고요. 제 갈 길 찾아갔으니 조상님들도 평안하실 겁니다. 그러자 노인 부부가 몹시 화난 얼굴로 침을 퇴 뱉으며 대답했습니다. 망할 것들.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그렇지 귀하게 조상 모신 묘를 파네? 아주 급살 맞을 것들. 이 집 아들 죽었다면서요. 남편도 잘못되고. 뭐다 자기 업보대로 가는 거겠죠. 그리고 그 셋은 돌아 나가려다 저를 보고 또 위아래로 훑더라고요. 이웃이신가? 네, 그런데 저 흙은 왜... 남의 조상 묘를 파헤쳐놨으니 도둑놈들이 손댄 더러운 흙은 갖다 놔야 업보가 사라지거든. 혹시 도망간 여자한테 뭐 들은 거 없고? 순간 다시 한번 철구 엄마가 외쳤던 사람들 이름이 생각났지만 어쩐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얼굴의 남자가 저를 가만히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나 이상한 사람 아니고 강력반 형사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남자는 금세 눈빛이 바뀌더니 밖에 노인 부부를 그대로 두고 저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가버리더라고요. 지금 수사 중이라 제가 무속인인 것처럼 피해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탐문수사하는 거예요. 여기 명함. 남자가 준 명함에는 정말 형사 직함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정말 형사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경찰복을 입고 찍은 사진도 보여주고 자기가 신문에 나왔던 기사도 보여주더라고요. 그제야 그 사람이 진짜 형사라는 걸 믿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팀 왔을 때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말 안 하는 이웃 아주머니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으시죠? 아, 그러면 그 깡패 같던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그래 보여도 다들 착합니다. 형사들이에요. 정말로 뭐 들으신 거 없습니까? 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철구 엄마가 사라지기 전에 몇 명 사람 이름을 말하고 그 사람들 무덤에 가야 한다고 하긴 했어요. 형사의 눈이 번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름을 말해줬습니다. 황급히 이름을 받아 적은 형사가 저에게 정말 고맙다면서 나중에 연락하겠다. 그리고 당분간은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며 뛰어나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뉴스를 통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쎄 제가 말해준 그 죽은 사람의 무덤들이 국내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돈을 서로 주고받는 장소였던 겁니다. 부잣집 선산에 묻힌 조상묘인데 그런 묘의 경우 공원 묘원처럼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돈다발을 숨길 수 있는 비석 아래 공간이 있거나
무덤 뒤쪽 땅이 넓거나 했던 거죠. 묘 관리를 하는 척 접근해서 땅을 파서 돈을 묻고 다른 사람이 와서 돈을 파내가는 식으로 거래를 해왔던 거였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사라졌던 사람들은 무덤과 무덤을 오가며 돈을 나르는 운반책을 했더라고요. 철군에 역시 그런 운반책으로 일을 했는데 두 부부가 조금씩 돈을 빼돌렸고 마지막 장소 리스트를 알려주지 않은 채 도망을 와버렸던 겁니다. 피싱 조직에서는 그 리스트를 받으려고 해외에 있는 철구를 괴롭히다 죽음에 이르게 했던 거였지요. 단순히 돈을 나르는 거에서 살인까지 벌였으니 피싱 조직도 몹시 혼란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정리해서 어디로 옮기네 마네 하던 와중에 연락책 하나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거였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그동안 자손들이 찾지 않는 무덤을 돈 옮기는 장소로 썼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동안 뽑은 수억의 돈이 아직도 여러 무덤가에 흩어져 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당연히 경찰에서는 그 무덤을 알아내서 돈을 회수해야 했고 그건 피싱 업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파낸 돈, 그러니까 운반 장소로 쓰였던 선산 무덤 중 하나의 자손들이 분에 못 이겨 조상묘 흙을 퍼다가 철군의 집에 쏟아부은 거였습니다. 경찰도 피싱 조직도 그리고 타겟이 된 무덤의 후손들까지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되어 찾던 리스트는 그냥 제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갑자기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철구 엄마가 그 이름만 기억하면 큰 부자가 될 거라고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경찰에서는 그 무덤들에서 회수한 돈이 50억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저 돈을 다 제가 회수했으면 저는 정말 큰 부자가 되었겠더라고요. 하지만 철군의 부부처럼 평생을 쫓겨가며 살았겠지요. 알고 보니 저희가 지낸 오피스텔도 보이스피싱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주인이 운반책을 연결하려고 일부러 없이 사는 저희를 이곳에 모아서 할 법한 사람들을 꼬드겨 내보낸 거였더라고요. 그러니 철구네가 여기 있는 걸 그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어쩌면 저희 식구도 그 타겟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몸져 누워있는 남편과 다리가 없는 아들을 보고 저희를 선택하지 않은 거겠죠. 평생 제 짐이라고 생각한 두 사람 덕에 그래도 다들 목숨 보전하고 살고 있나 보다 하던 어느 날 한때의 사람들이 절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는 우락부락해서 제가 무속인으로 착각했던 그 형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알려주신 무덤 리스트, 그 리스트 자손들이십니다. 덕분에 조상님 무덤 지킬 수 있었다고 꼭 인사드리고 싶다 하셔서요. 아우, 아니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저희는 그 어떤 것보다 조상님 모시는 것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업도 자손들이 잘 되는 것도 정말 다 조상님 덕이라 생각하는데 무덤이 훼손될 뻔한 거 막아주신 것만으로 정말 가문의 은인이세요. 꼭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한 여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한 분이 갖고 계시는 건물, 그곳에 청소를 도맡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안받았고 더 좋은 건 그 건물에 딸려있는 관리인 하우스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였죠. 우르르 몰려온 사람 중에 병원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었는데 아들은 그 병원에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고 의족을 선물 받기로 했습니다. 남편 역시 상세하게 검진받은 후 필요한 치료를 해주신다고 했고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얼이 빠져서 서 있자
뒤쪽에 서 계시던 노부부가 걸어나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가만 보니 철구네 집에 흙을 쏟아놓고 가신 분들이더라고요. 내가 그날 봤어요. 우리가 흙 죄에다 쏟아놓은 날, 복도로 흘러나온 흙 손으로 다 쓸어서 방 안에 넣어주시더라고. 도닥도닥 흙 두들겨 봉봉 만들고 혼자 하시는 말씀 들었어요. 아, 그제야 그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그 집에 그렇게 흙이 쌓여 무덤처럼 된 걸 보는데 어쩐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흙을 쓸어다 담으면서 흙무덤에 말을 걸었거든요. 누구네 조상이신 줄은 모르겠지만 오랜 휴식 깨워 죄송합니다. 어리석어서 그래요, 인간이. 그래도 어르신께서 한 번만 용서하시고 봐주시고 평안하게 쉬시면서 후손들 복 빌어주세요. 여기에 녹아 계시건 아니시건 그래도 이윽도 없고 오래 계셨을 테니 제가 한번 빌어봅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말했어요. 저런 분은 좀 도와주자고. 아이고, 정말 별거 아닌 것을.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새 공간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번듯한 집에서 살면서 돈도 넉넉하게 벌게 되니 모든 것이 평안한데 딱 하나, 그날 이후 전화벨이 울리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보이스피싱에 혹시 걸리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무서워진 것 그거 하나 빼면 지금 제 인생은 퍽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가끔 철구 엄마가 어디서 어떻게 지낼지 혹 잘못된 것은 아닐지 걱정은 됩니다. 언젠가 저를 찾아오면 꼭 따뜻한 밥은 한 끼 지어 먹이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사연 왔어요 톡톡.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생생하고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